이번 강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행위 계산을 해서 인정하지 않겠다. 부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당행위라는 것은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특수관계자. 여기 특수관계자에는 뭐 대표이사도 있을 때도 있고요. 대주주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관계회사도 있을 수 있겠죠. 그쵸? 관계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특수관계자라고 하는 거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서 법인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로서 법률적 화자는 무관합니다. 법률적 문제와는 무관해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깔끔한데 판단을 했을 때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었다. 그럼 부당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 하자와는 무관하다.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부당행위에 속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는 첫 번째 고가 매입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고가 매입, 그리고 저가 양도, 그리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라는 게 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라는 게 있어요. 자, 요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자, 고가 매입은 비싸게 사갖고 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고가 매입이다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시가 10억 원의 토지를 대표로부터 시가 10억 원의 토지를 20억 원에 매입을 했어요. 20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계를 차변에 토지 20억, 대변에 보통예금이 20억 이렇게 나갔겠죠. 대표이사로부터 시가 10억 원의 토지를 20억 원에 매입했어요. 그럼 세무조정을 두 개를 해줘야 돼요. 정상적인 게 토지가 10억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세무조정은 토지를 빼주는 세무조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토지를 빼주는 세무조정. 그래서 송금산입. 뭐를 송금산입할 거냐? 마이너스 해줄 거냐? 송금산입 마이너스 해줄 거냐라는 얘기죠. 토지 금액은 얼마냐면 10억이 됩니다. 소득처분은 토지는 샀다가 나중에 파는 거잖아요. 팔았을 때 반대의 분계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소득처분은 유보인데 마이너스 유보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유보. 실무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유보 발생이 되는 거고요. 요 마이너스 유보의 의미는 송금산입을 뜻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의 의미는 송금산입을 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겁니다. 두 번째는 보통예금의 돈이 10억 원에 사왔어야 했는데 20억에 사왔으니까 결국은 대표이사한테 10억을 돈을 더 준 거예요.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상여. 얼마만큼을? 10억만큼을 상여로 처리를 해줘라. 왜? 고가 매입했으니까. 고가 매입에 대해서. 상여로 소득처분이 되려면 세무조정은 입금산입이죠. 입금산입 또는 송금불산입.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어요. 얘는 송금산입 써도 되고 입금불산입을 써도 상관이 없고요. 얘는 입금산입 또는 송금불산입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가 매입을 했을 때는 세무조정이 이렇게 몇 개가 나오냐면 2개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세무조정이 2개가 나온다.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대표니까는 상여죠. 아니면 주주면 뭐가 될까요? 배당이 되고요. 관계회사면 기타 사회 유출이 되는 겁니다. 기타 사회 유출. 그래서 대표이사일 때만 상여고요. 주주는 뭐예요? 주주는 배당으로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되고 관계회사는 뭘로다가 기타 사회 유출이 되겠죠. 소득 처분이. 관계회사는 기타 사회 유출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특수관계자가 아니라고 하면 특수관계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에요. 그냥 홍길동입니다. 홍길동으로부터 시가 10억 원의 토지를 20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20억 원에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제 기부금을 계산을 해줘라. 우리 기부금 단원에서 배웠습니다. 10억 곱하기 1 플러스 30%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정상가액이 13억이 나옵니다.
13억이 정상가액이 되는 거예요. 정상가액. 그럼 13억짜리를 얼마에 사왔죠? 20억 원에 취득했으니까 20억 원에 취득했으니까는 7억 원이 바로 뭐가 되느냐면 의제 기부금이 되는 겁니다. 의제 기부금이 7억. 의제 기부금이 7억입니다. 그래서 의제 기부금이 만약에 법정이나 지정이면 한도에까지 인정이 됩니다. 한도에까지 인정이 되고요. 한도 초과되면 송금불산입이죠. 만약에 얘가 비지정이면 홍길동은 비지정에 속하겠죠. 그러면 전액 뭐 당하는 거죠? 송금불산입. 네, 기타 소득이죠. 얘는 기타 소득으로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홍길동이는 개인이니까. 홍길동은 개인이니까는 기타 소득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의제 기부금 이거 송금불산입이에요. 송금불산입 처리가 되는데 법정 지정이면 한도에까지는 인정이 되고 한도 초과됐을 때 송금불산입이 되는 겁니다. 한도에까지는 인정이 되고 한도 초과됐을 때 송금불산입. 근데 지금은 홍길동이라고 써놨잖아요. 홍길동은 개인이니까 비지정기부금으로 인정이 안 되죠. 전액 송금불산입 기타 기타 소득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저가양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저가양도는 자, 이렇게 장부가액이 10억입니다. 10억, 시가가 20억이에요. 20억의 토지를 10억의 양도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대표이사한테. 대표이사에게. 그래서 누구한테 양도를 했냐면 대표이사한테. 대표이사에게. 주주가 될 수도 있고 관계회사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분계는 장부가액이 10억인데 10억의 양도를 했어요. 차변에 보통예금이 10억. 대변에 토지가 10억. 이렇게 가겠네요. 정상적인 분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시가로 양도를 했다라고 하면 보통예금이 20억. 대변에는 토지가 10억.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10억. 이렇게 분계가 돼 있었겠죠. 그런데 싸게 양도하는 바람에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요 유형자산 처분이익만큼 뭐를 내주시면 되는 거죠? 입금 산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입금 산입 저가 양도 10억에 대해서 소득 처분은 대표이사한테 했으니까 뭡니까? 상여가 되는 겁니다. 상여. 만약에 대표이사가 아니라 주주에게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소득 처분은 배당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관계회사다, 우리랑 관련되어 있는 자회사나 모회사다라고 하면은 기타 사회 유출이 되는 겁니다.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저가양도 시에 세무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특수관계자가 아니에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면은 의제 기부금을 계산을 해줘라. 의제 기부금을 계산을 해줘라. 자, 시가가 얼마입니까? 시가가 20억짜리죠. 시가가 20억짜리예요. 20억짜리를 곱하기 저가양도니까 1-30%입니다. 1-30%. 그러면 14억 원이 정상가액이에요. 14억 원이 정상가액. 그래서 정상가액이 14억 원인데 얘를 10억 원에 양도를 했습니다. 10억 원에 양도를 했으니까는 얼마만큼? 4억 원이 의제 기부금이다. 4억 원이 의제 기부금이다 라는 얘기죠. 이렇게 의제 기부금을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 즉 법정기부금일 수도 있고요. 사회복지법인일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사회복지법인이면 지정기부금이 되는 거고요. 지정기부금. 그죠? 그래서 법정하고 지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도까지는 인정이 돼요. 한도까지는 인정이 되고 한도 초과됐을 때, 한도 초과 시 뭐 되는 거죠? 송금불산입 되는 거. 우리 기부금에서 배웠습니다. 만약에 상대자가 일반 개인이다. 개인이면은 100% 송금불산입 되는 거죠. 4억. 기타 소득입니다. 개인이니까 100% 송금불산입 4억. 기타 소득으로 소득 처분이 되는 거예요. 자, 고가매입과 저가양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가매입 시에는 지우면서 한 번만 더 살펴볼게요.
고가 매입 시에는 세무 조정을 두 개 해줘라. 하나는 토지를 빼주는 세무 조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토지를 빼주는 세무 조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네, 상여로 처분하는 것 또는 배당, 기타 소득으로 처분하는 세무 조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의제 기부금을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 고가 매입일 때는 플러스 30%를 해줍니다. 그러면 정상가액이 나와요. 그래서 의제 기부금을 계산을 해서 상대가 법정이면 또는 지정이면 한도에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한도 초과됐을 때는 송금불산이 된다. 개인이면은 100% 송금불산이 기타 소득이에요. 저가 양도는 싸게 파는 걸 저가 양도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싸게 파는 만큼 배당이나 상이나 기타 소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시가의 1-30% 저가 양도니까. 그래서 의제 기부금을 계산을 해줘라. 상대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법정 지정이면 한도에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한도 초과는 인정이 안 된다. 개인이면 100% 송금불산입해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당행위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 번째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서, 두 번째 법인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될 것, 세 번째 법률적인 하자와는 무관하다. 법률적인 하자와는 무관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세 번째 뭐가 있었어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뭔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시험 문제 그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지급금 관련된 건데, 가지급금 인정이자라는 개념은 자 여기 보세요. 세무서가 있고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 다른 회사가 있어요. 기업이 다른 회사에 돈을 빌려줬습니다. 자금을 빌려줬어요. 자금을 대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100만 원을 수령을 했어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비용이 100만 원 갈 거 아니에요? 비용이 아니죠. 수익이 100만 원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만 원을 수령을 했으니까 수익이 100만 원이에요. 순이익이 100만 원입니다.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도 얼마로 계산이 될 거냐면 10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세무서가 있어요. 세무서가 있고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 대표이사가 있어요. 여기 대표이사가 있어요. 기업이 대표이사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똑같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만약에 이때 1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가정을 할게요. 1000만 원. 네.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10만 원만 받았어요. 10만 원만.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만 받았어요. 뭐야 이거는. 그죠?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 순이익을 계산을 할 때 여기 10만 원만 들어간단 말이죠. 10만 원만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봐도 형평성이 어긋나죠. 다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100만 원, 뭐 다른 회사에 돈 빌려주고 이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은행만 돈을 빌려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때는 100만 원을 받아서 세금을 내고, 대표이사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는 10만 원밖에 안 받았죠. 그럼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표이사는 90만 원만큼의 부당이득을 취한 거죠. 90만 원만큼 부당이득을 취했어요. 그래서 플러스 입금 산입. 이렇게 대표이사한테 빌려주는 돈을 우리가 가지급금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가지급금.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90만 원이에요. 는 하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얼마로 계산이 될까요? 똑같이 100. 그래서 세금은 똑같이 내라 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 대표 너 부당이득 취했으니까 상여에 대해서 소득세 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얘가 만약에 대표이사가 아니라 주주였었으면 소득 처분은 뭐가 될까요? 배당이 되는 겁니다. 주주였었으면 배당이 되는 거고요. 얘가 관계회사면, 자회사나 모회사, 관계회사면 소득 처분은 기타 사회 유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상대자가 특수관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여 배당 또는 기타 사회 유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의미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다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는 100만 원 받았어. 그런데
대표이사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는 10만 원만 받았어. 그럼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90만 원만큼을 입금산입 가지입금 인정이자에서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하겠다. 주주면 배당이고 관계회사면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을 하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12월 1일에 대표이사에게 1,000만 원을 대여를 했습니다. 빌려줬어요. 대표이사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은 분계는 대변에 보통예금 1,000만 원, 차변에 주, 임, 종, 단기 채권이라고 합니다. 1,000만 원. 이 주임종 단기 채권은 뭐냐면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 대여금을 줄여서 주임종 단기 채권이란 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나 임원이나 종업원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는 외부에 돈을 빌려줬을 때는 대여금이다.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이라고 하지만 주주나 임원이나 종업원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는 그 명칭을 붙여서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 대여금 또는 장기 대여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 대여금을 줄여서 주임종 단기 채권 이런 말을 썼습니다. 12월 31일까지 미회수를 냈습니다. 미회수 상태이다. 그러면은 요 한 달 동안의 이자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 한 달 동안의 이자를 계산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요거 이자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 원금 곱하기 이율 곱하기 기간입니다. 원금 곱하기 이율 곱하기 기간 이렇게 해서 이자를 받아내야 된다. 자, 이때 이자율은 원칙이 뭐냐면 이때 이자율의 원칙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은행에서 빌려온 차입금이 있으면 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회사가 은행에서 빌려온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의 이자율로 계산을 해라. 차입금이 2개 이상이면 평균 이자율을 계산을 해라 라는 얘기예요. 차입금이 2개 이상이면 평균 이자율을 계산해라. 왜? 이자율이 다를 테니까. 이거를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라고 하고요. 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뭐 차입금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 이자율,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 이자율, 마이너스 통장 이자율이에요. 당좌대월 이자율은 마이너스 통장 이자율입니다.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 이자율로 적용을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자율의 원칙은 평균 차입 이자율이에요. 뭐 국민은행에서 5%를 빌려갔고요. 그 다음에 신한은행에서 8%를 빌려왔습니다. 이때 이자율이 틀리니까 평균 이자율을 계산을 해서 하는 거고요. 예외적으로 이 차입금이 없다든지 그러면은 당좌대월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1,000만 원, 그죠? 1,000만 원 곱하기 만약에 우리는 없고요. 요 당좌대월 이자율을 5%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로 가정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5% 곱하기 365분의 자 12월 1일에 빌려줘서 아직까지 미회수 상태니까 계속 진행 중인 거잖아요. 31일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31일 그러면은 42,365원이 나와요. 42,365원의 이자를 받아냈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가십니까? 12월 1일에 대표이사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대변에 보통예금 1,000만 원, 차변에 주임종 단기 채권 1,000만 원입니다. 12월 30일까지 미회수 상태예요. 그러면은 원금 곱하기 이율 곱하기 기간은 이자를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자 계산하는데 원칙은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다. 평균 차입이자율은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만약에 신한은행에서 빌려온 차입금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고 이자율이 만약에 4%로 가정을 하면 이자는 40만 원 나오겠죠. 40만 원. 자, 국민은행에서는 2,000만 원을 빌려왔어요. 2,000만 원을 빌려왔고요. 이자율은 5%입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이 나오죠. 100만 원. 그럼 평균 이자율은 두 개를 더해서 그러면 9% 나오죠. 나누기 2를 하면 4.5%가 평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닙니다. 평균 이자율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절대 비율은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율끼리는 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장 기본인 거예요. 절대 비율끼리는 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 더해주면 140만 원이죠. 원금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네요. 3천만 원. 그러면 이자 나누기 원금을 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즉 140만 원 나누기 140만 원 나누기 3천만 원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3, 4, 12 3, 4, 12 그죠? 그러면 3, 6, 18 이렇게 나오네요. 계속 나갑니다. 4.66% 계속 나가죠. 이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자 나누기 원금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자 나누기 원금. 근데 우리는 그냥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차입금이 없으니까 그쵸?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 대월 이자율을 5%로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42,365원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대표이사한테 돈을 빌려주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돈을 거꾸로 빌려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대표이사로부터 만약에 과거에 대표이사로부터 500만 원을 대표이사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어요. 500만 원을 빌리는 거 일시 가수하다라는 말을 써요. 일시 가수하다. 일시 가수의 뜻은 빌리다, 차입, 빌리다. 이걸 일시 가수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500만 원. 대변에는 뭐가 가면 될까요? 대변에는 주임종 단기 차입금을 줄여서 채무라는 말을 씁니다. 500만 원이 돼요. 주임종 단기 채무 500만 원. 7월 31일에 갚았어요. 반제하다. 반제하다. 반제의 뜻은 상환하다, 갚았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반제하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반제하다, 상환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분계가 나오겠다. 대변에 500만 원 갚았어요. 차변에 주임종 그죠? 단기 채무 500만 원 이렇게 갚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뭐죠? 이 경우에도 이자를 계산해서 얘는 줘야 되는 거죠.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을 해줘야 돼요. 얘는 받아야 되는 거고요. 수령을 해야 되는 거고 대표이사한테 돈을 빌려준 거니까 받아내야 되는 거고 얘는 대표이사한테 빌린 돈이니까 줘야 되는 겁니다. 이자 계산은 똑같이 합니다. 500만 원 곱하기 5% 곱하기 365분에 얘는 7월 1일에 빌려와서 7월 31일에 갚았으니까 갚은 날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자는 갚은 날은 계산하지 않아요. 그러면 며칠이 나오느냐면 30일이 나옵니다. 얘는 들어갔잖아요. 아직 안 받았잖아요. 계속 진행 중이니까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얘는 빌려온 날부터 계산을 하고 갚은 날은 안 들어갑니다. 갚기 전날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자가 얼마가 나오느냐면 25,547원이 나와요. 25,547원. 네. 그러면 자, 여러분들 결론이 이거예요. 대표이사한테 돈 빌려줬니? 이자 원금 곱하기 1 곱하기 기간에서 이자 받아내. 대표이사한테 빌려온 돈이 있니? 그럼 이자 계산해서 얘는 줘. 라고 하는 거죠. 얘는 반드시 받아내야 되는 거고요. 얘는 안 줘도 그만입니다. 안 줘도 그만이에요. 그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얘는 대표이사한테 돈을 빌려준 거니까 반드시 이자를 받아내야 돼. 안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얘는 대표이사한테 돈을 빌려왔을 때는 이자를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다. 근데 같이 있죠? 같이 있으면 서로 상계시켜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걸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대표이사한테 받을 이자가 계산이 됩니다. 21,917원 21,917원만 받아내면 되는 거죠. 까부셔서. 그죠? 연말에 가서 42,365원에서 얘를 빼서 요거만 받아내라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합쳐볼게요. 이렇게 합쳐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서 얘를 뺐죠. 여기에서 얘를 뺐습니다. 1000에서 500을 빼는 거죠. 1000에서 500을 빼는 거고요. 이자율은 빼면 안 돼요. 그쵸? 이자율은 빼면 안 되고 곱셈은 자리가 바뀌어도 되는 거 알죠? 곱셈은 자리가 바뀌어도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잘 봐요. 1000만 원 곱하기 5% 곱하기 31일 이렇게 하는데 1000만 원 곱하기 31일 곱하기 5%를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공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곱하기 31일 마이너스
500만 원 곱하기 30일. 그죠? 곱하기 이자율은 공통된 거니까 한 번 했습니다. 곱하기 365분의 날짜가 앞으로 다 빠졌잖아요. 그래 1만 남습니다. 1만 남아요. 그러면은 21,917원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21,917원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한 걸 310,000,000을 우리는 가지급금 적수라는 말을 써요. 가지급금 적수.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가지급금 적수라는 말을 쓰고요. 얘 계산하면 53, 15죠. 150,000,000을 우리가 가수금 적수라는 말을 써요. 가수금 적수. 대표이사한테 빌려준 돈을 가지급금, 대표이사한테 빌려온 돈은 가수금이라는 말을 씁니다. 떼주시면 이렇게 빼주면 돼요. 3일에서 1로 빼면 160이 나오죠. 160,000,000을 차감적수라는 말을 써요. 차감적수. 차감했다. 그래서 차감적수라는 말을 씁니다. 적수라는 것은 날짜를 곱해준 게 적수인 거예요. 세법에서는 적수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수라는 것은 날짜를 곱해준 게 적수다. 자, 이게 가제입금 인정이자 공식이에요. 가제입금 인정이자 공식입니다. 그래서 가제입금 인정이자 공식은 가제입금 적수 마이너스 가제입금 적수 마이너스 가수금 적수 그러면 차감 적수가 나오죠. 곱하기 이자율 곱하기 365분의 1을 내주시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얼마 받아내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21,917원을 받아내면 된다라고 그랬죠. 자, 12월 31일에 차변의 미수수익이 얼마? 21,917원. 아, 제일 먼저 뭐 진짜로 받았어요. 진짜로 받았어요. 만약에 계산해서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대변의 이자 수익. 그러면 당연히 세무조정 없습니다. 세무조정 없어요. 잘 받아냈잖아요. 잘 받아냈으니까 세무조정 없어요. 근데 아직 못 받고 그냥 분개만 했어요. 미수수익 21,917원 대변의 이자 수익이 21,917원. 네, 이렇게도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대신에 1년 이내에 받아내야 돼요. 1년 이내에 받아내야 됩니다. 1년 이내에 받아낼 것. 세무조정은 없어요. 지금 당장 세무조정은 없는데 1년 이내에 받아내라. 자, 만약에 12월 31일에 미수수익을 10,000원만 했어요. 10,000원만. 10,000원만 대변에 이자 수익이 10,000원. 이렇게 10,000원만 했어요. 그러면 왜 너 10,000원만 했니? 라고 해서 나머지 차익을 입금 산입해요. 입금 산입, 가지급금 인정이자. 입금 산입, 가지급금 인정이자 얼마예요? 11,917원이 되겠네요. 상여 처분을 해줍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소득세가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법인세 내는 거는 이자 수익에 대해서 세무조정이 없다라고 하면 법인세 늘어나는 거죠. 이자 수익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이자 수익에 대해서 세무조정이 없다라고 하면 법인세 늘어나요. 근데 여기에서는 법인세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소득세도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얘기죠. 자, 아예 12월 31일에 분개를 안 했어요. 아예 12월 31일에 분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분개를 안 했으니까 전액 입금 산입이 되는 거죠. 입금 산입, 가지급금 인정이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21,917원 상여 처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대표이사니까. 주주면은 배당, 관계회사면 기타 사회이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게 가지급금이에요. 그래서 대표이사한테 돈을 빌려준 걸 주임증 단기채권 또는 가지급금이라고 해서 이자 받아내야 되고요. 대표이사로부터 돈을 빌려왔을 때는 주임증 단기채무 또는 가수금이라고 해서 이자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동시에 발생했으니까 서로 상계 처리해서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이 공식을 암기하고 있으면 돼요. 가지급금 적수 마이너스 가수금 적수 곱하기 2일 곱하기 기간을 해주시면은 이자가 나옵니다. 이자가 나와요. 그래서 적수라는 것은 날짜를 곱해준 걸 적수라고 한다라는 거. 가지급금 적수 마이너스 가수금 적수를 차감 적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받아내면 세무조정 없고요. 미수수익으로 분개해도 세무조정 없어요. 대신에 1년 이내 받아내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1년 이내 받아내야 되는 거고. 네, 적게 하거나 안 받으면 네, 세무조정해서 상여 처분이 된다는 얘기죠.
상여 처분하게 되면 소득세가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부당이익 계산에 고가매입과 그 다음에 저가양도 가지금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될 거. 고가매입과 저가양도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부금이다. 의제 기부금으로 본다라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30%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부당이익까지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